네. 관리자가 하는 기능은 과정적 기능이 있고 지원적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과정적 기능은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같은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과정마다 요구되는 기능을 지원적 기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던가 뭐 의사 결정이라던가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적 기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지원적 기능은 모든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데 어떤 지원적 기능은 어떤 과정에서 더욱더 요구되고 덜 요구되고 하는 기능이 있겠죠. 여러분들 의사소통 들어갈 텐데요. 의사소통은 모든 관리 과정에서 다 요구되지만 우리가 지휘하는 데서 우리 지휘라는 것이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관리 기능을 지휘라고 그러는 거죠. 지휘 과정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지원적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리자가 얼마나 지휘를 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이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크게 의존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에 들어가도록 하죠. 의사소통. 여러분들 여기서 다루는 의사소통은 우리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우리 교재 보시면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의 내릴 수도 있고 기능적 관점, 의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의 내리자면 우리가 조직 안의 정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흐르는 거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고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상호 간의 의미를 서로 창조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의사소통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의도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송신자가 즉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기도 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정의 내리는 것은 의도적인 관점에서 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여러 관점에서 정의 내릴 수 있구나는 것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네, 의사소통의 일반적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의 의사소통은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해주는가? 우리 일반적 기능 보도록 하죠.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우리가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리 기능이 우리가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해주는 일반적인 기능, 구체적인 기능을 보자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기도 하고요. 또 업무 수행하는데 꼭 필요로 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되 동기가 부여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도 있고, 또 구성원의 감정 정서 즉 욕구를 표출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되 구체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주는구나 이해하시는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의사소통 과정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곳에서 한 곳으로 흐르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네모상자 보시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은 그 생각해서 부화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거고,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하면은 이거를 반응으로 나타나야지 다시 또 메시지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어느 하나가 빠진다, 우리가 주고받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요런 과정적 요소가 필요하구나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의사소통 유형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어디냐? 요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의사소통 유형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의 유형을 분류할 때 우리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의사소통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호를 이용하는가, 우리가 요 부호 우리가 어떤 부호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언어적, 비언어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이용해서, 언어라는 부호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언어가 아닌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적 의사소통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 뭐가 포함되냐면 여러분들 입으로 하는 구두도 포함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두적으로 하는 것도 표현되는 거고, 문서로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언어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준비하기 때문에 문제를 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나왔을 때 언어적 이렇게 나오면 비언어적과 비교를 해 주셔라 는 거고, 구두적이라고 얘기하면 문서와 비교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요 구두적, 우리가 언어적 의사소통 중에서도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 조직 관리하는 관리자가 간호사들과 구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떤 장단점이냐면, 우리가 장점으로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효율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이고 우리가 전달 속도를 높여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있겠죠. 우리가 구두로 업무에 관해서 의사소통할 때 사려 깊은 반응을 할 시간이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확한 언어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조직 안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사소통은 기록으로 남아줘야 되는데, 이 구두로 하게 되면 기록 문서로 남아있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서로 하는 의사소통의 장점을 보자면,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구두로 하는 것보다 정확도, 언어 표현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사려 깊은 반응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그 밖에도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신자가 우리가 가까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문서는 단점이 없냐? 그렇지 않겠죠. 요 문서의 단점은 우리가 너무 문서에만 의존해서 우리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의사소통한다. 그럼 너무 형식화, 우리가 조직 분위기가 관료적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나오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장단점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가도록 하죠.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로 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입으로 말로 하는 거나 글로 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비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포함되는 것이 뭐 얼굴 표정, 뭐 몸짓, 제스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우리 언어적 의사소통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언어보다 신뢰성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하고 비언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과 얼굴 표정이 맞지 않는다면 얼굴 표정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언어보다 우리가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 그러면은 조직 관리하는 관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언어하고 비언어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치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유형을 부호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도 있냐면 피드백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피드백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일방적, 뭐 쌍방적, 상호작용적이라고 해도 되죠. 쌍방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방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 요 쌍방적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주고받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방적 의사소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쌍방적 의사소통보다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그죠? 혼란 방지할 수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죠. 시간이 적게 걸리고 한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요 쌍방에 비해서 일방적 의사소통은 어디 메모해 두시자면, 우리가 수신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됐는가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점. 요 쌍방적 의사소통은 반대 아니겠어요? 쌍방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보다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점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하나가 다뤄지면 비교하시면 되겠죠. 일방과 쌍방, 장단점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조직 내 의사소통으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의사소통의 유형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의사소통의 유형을 우리가 경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공식 경로를 이용하면 공식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개인 간의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경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비공식적 의사소통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에 따라서는 공식, 비공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 의사소통은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위계가 같은 구성원 간에 또는 위계가 같은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겠고, 그 다음에 대각적 의사소통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대각적 의사소통은 부서도 다르고 위계가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대각적 의사소통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수직적 의사소통은 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수직적 의사소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하향식이겠죠. 여러분들 하향식 의사소통 상위 하달이라고도 그럽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상향식이겠죠. 상향식, 하위 상달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평적 의사소통은 횡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공식적이 나왔다. 비공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이 나왔다. 우리가 수평하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공식적 의사소통은 수직 아니면 수평이에요. 요 대각적 의사소통은 부서도 다르고 위계가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예외적으로 우리가 급변 환경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대부분은 수직 아니면 수평인 거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셔야 되고, 뭐 하향식이 나왔다, 상향식과 우리가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향식 의사소통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하향식 의사소통은 개선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의사소통에 해당되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행동 강령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각종 지침이라던가 매뉴얼이라던가 그다음에 회람, 공문, 간행물 이런 것들이 다 하향적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명령 지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명령 지시하고 해서 업무가 전달되는 형태라던가 구성원들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을 알리는 우리가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하향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하향식 의사소통의 주목적이 뭐냐? 우리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대부분 구성원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업무 수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향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사소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그 공개 토론이라던가 제안이라던가 그다음에 건의라던가 상담이라던가 보고라던가 내부 결제라던가 여론조사 인사상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향적 의사소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교재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상향식 의사소통은 조직 안에서는 주 목적이 뭐냐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자 할 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가, 업무 진척도를 확인한다던가,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상향적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평적 또는 횡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위계가 같은 상태에서 동료 간 또는 부서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래서 사전협조라던가 회의라던가 위원회의라던가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 푸실 때 회의는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회의를 통해서 횡적으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견을 받기 위해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상향식.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약에 의사소통 회의를 했다. 이거는
경우는 하향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의는 일단 문제가 나오면은 보류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먼저 보고 답을 찾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요 수평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조직 안에서는 주로 어떤 목적을 하느냐? 우리 교재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로 업무를 협동한다던가 조정한다던가 뭐 이런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대각적 의사소통. 요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서도 다르고 위계도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우리가 대각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급변한 환경에서 예기치 않게 우리가 부서를 넘어서서 위아래 간의 의사소통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대각적 의사소통이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면 조직의 명령 통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각적 의사소통은 꼭 필요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의사소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공식 경로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직 안에서는 구성원 간에 비공식적 의사소통도 이루어지는 거죠. 구성원 상호 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데요. 여러분들 요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구성원들 상호 간에 얽히설키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농쿨처럼 엉켜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레이프바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공적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풍문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공식 경로가 아니라 구성원 상호 간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조직 안에서, 그러면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은 공식 경로만 인정해야 되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과도하게 우리가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공식적 의사소통이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 비공식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공식을 잘 정리하셔서 이 공식 의사소통이 나왔을 때 장단점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비공식적 의사소통, 우리 교재 보시면은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장점은 우리가 관리자가 구성원들 행동 파악이 우리가 용이하다는 것, 또 정서적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 여러분들 공식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 이런 것들 해소하는 역할도 있고요. 또 인간적이라는 것, 뭐 거기다가 이 공식 경로를 통해서 대부분의 업무에 관한 정보가 흐르지만 이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도 유익한 정보가 흐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더 추가해 주자면 이 비공식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 조직에서 오는 소외감 이런 것도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소속감을 다 높이기 때문에 욕구 충족과도 관련돼 있고, 거기다가 이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공식적 의사소통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신속하다는 것, 그 다음에 융통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문제점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단점으로는 우리가 풍문이 뻗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성원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소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정보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비공식적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진 정보는 책임이 불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것, 뭐 이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고, 또 이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권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우리 공식적인 관리자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통제가 상당히 어렵겠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공식적 의사소통 장단점, 우리가 공식이 나오면 반대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디 빈 공간이든 아니면은 따로 종이에 메모해서 붙이시든, 그래서 어디에다 메모해 두세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지 않았는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의사소통의 유형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유형을 부호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피드백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어떤 경로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또한 의사소통을 뭐로 분류할 수도 있냐면 조직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연결이 어떻게 됐는가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다 또는 의사소통 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사소통망. 여러분들 의사소통망 요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어디 빈 공간이라던가 어디에 메모해 두세요. 여러분들 의사소통망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5가지가 어떤 형태냐면 일단 위에서 아래로 그죠? 우리가 위에 최고 관리자가 결정을 해서 밑으로 이렇게 쭉 시달하는 형태 이런 형태를 연쇄형이라고 합니다. 연쇄형, 쇠사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리더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중심부에. 그 다음에 수레바퀴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회의를 한다. 그랬을 때 가장 회의의 중심적인 리더가 있고 나머지는 주변인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하고만 이렇게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수레바퀴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수레바퀴형이라고도 하고 수레바퀴 윤자를 써서 윤형이라고도 합니다. 윤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의 대표자들이 중앙에 쭉 모여서 대표자들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우리가 그 중에 리더가 이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이 대표자들은 각 부서의 구성원들에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가 Y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Y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이렇게 중심에 모여서 리더 중심으로 회의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냥 수직적으로 전달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3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강력한 리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직에 보면은 위계가 같은 구성원이라던가 부서 간에 쭉 이렇게 두 사람하고만 연결해서 의사소통이 우리 리더가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원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원형. 여러분들 회의할 때도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은 수레바퀴형인 거고 구성원들끼리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면은 요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가 같은 수준에서 두 사람하고만 쭉 연결되는 형태가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한다. 이랬을 때 강력한 리더 중심으로 하면은 수레바퀴형인데 우리가 리더가 없이 자유분방하게 하는 형태가 있겠죠. 이렇게 회의에서 모여있다. 이런 경우에 자유분방하게 이게 다 연결되면서 자유분방하게 연결되는 형태 요거를 완전 연결형이라고 합니다. 완전 연결형.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렇게 3가지 유형은 강력한 리더가 있다. 요 2가지 형태는 리더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요 5가지 유형의 특징을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묶어서 여러분들 소통 속도다. 의사소통 속도는 리더가 있으면은 빨라요. 빠릅니다. 빠르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의사소통에 있어서 정확도. 그래,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리더 중심으로 할 때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정확도가 높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만족도. 우리가 구성원의 만족도를 보자면 리더 중심으로 하는 거는 구성원들은 주변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만족도는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리더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권한의 집중도. 이거는 강력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권한의 집중도가 당연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권한 집중도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 결정. 그래, 결정 속도. 의사결정 속도는 리더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면 빠르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결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고 이렇게 둘을 묶어서 정리하시는데 여러분들 원형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하고만 의사소통을 할 때 위계가 같은 두 사람하고 의사소통할 때
같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할 수도 있지만은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은 의사소통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다는 거. 근데 완전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자유분방하게 의사소통하는 거거든요. 빠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요. 빠르다는 것. 정확도는 원형은 따로 떨어진 상태에서 두 사람하고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근데 완전연결형은 모여서 우리가 서로 자유분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나머지는 공통점입니다. 둘 다 리더가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의사소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권한의 집중도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집중도가 낮겠죠. 의사결정 속도는 리더 없이 하면은 속도가 느려요. 느리다는 것.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은 우리가 교재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출제 빈도가 꽤 높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디다 빈 공간에다가 메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들어갑니다. 의사소통의 일반 원칙에서 나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의사소통이 그 조직 안에서의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은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이러이러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의사소통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공식 경로를 이용하는 의사소통에 우리의 수직적 의사소통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요. 수직적 의사소통 중에서도 하향식이 아주 흔한 형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향식 의사소통, 즉 상위자가 하위자에 대해서 명령 지시하는 거를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위자는 송신자가 되는 거고, 명령 지시하는 사람이 송신자가 되는 거고, 간호사는 명령 지시를 받아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위자가 우리 수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목적이 효율적 효과를 잘 달성하도록 업무가 정확히 전달되려면은 우리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아마 나온다. 그러면은 상위자가 하위자에 대해서 업무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지 아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전달돼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이 이루어질 건가, 이렇게 상황을 예로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의사소통, 조직 안에서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의사소통하려면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명확해야 돼요. 명령 지시 줄 때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명료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조직의 목적과 일관돼야 돼요.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일관돼야 됩니다. 조직의 목적과 상반되게 의사소통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적과도 일관성, 처음과 나중도 일관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시성이에요. 적절한 시점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업무에 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명령 지시하는데 우리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거나 늦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분포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된다. 간호사 모두에게 전달돼야 되고요.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만 전달할 사항이다.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전달돼야지 응급실에 전달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포성은 정확한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분포성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너무 메시지의 양이 많거나 적지 않아야 돼요. 적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죠. 적응성. 그리고 상위자가 하위자에 대해서 명령 지시 준다. 우리가 무조건 명령 지시 준다 해서 하위자가 잘 업무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려면은 그 의사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심과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가 관심과 수용성이 있는가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 조직의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러이러한 원칙, 우리 7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 원칙도 필수적으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에서 나와있죠. 이 부분은 장애 요인은 우리가 굳이 뭐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읽어보시는데 어느 부분 중심으로 읽어보시냐면, 여러분들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전달자와 관련된 장애 요인,
또 수신자와 관련된 요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전달자를 송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송신자와 관련된 요인도 있고 수신자와 관련된 요인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향적 의사송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송신자가 상위자가 되는 거죠. 간호관리자가 되는 거고 수신자가 간호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원인에는 우리가 송신자, 즉 상위자와 관련된 요인도 있고 또 수신자, 하위자와 관련된 요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까지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아마 한 번만 쭉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에서 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의사소통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의사소통이 수직적 의사소통이에요. 수직은 둘로 구분한다 그랬죠. 하향이 있고 상향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서서 하향적 의사소통의 주목적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업무 수행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면은 하향적 의사소통의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향적 의사소통 할 때 개선할 점은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상향적 의사소통, 여러분들 주목적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업무의 진척도를 확인한다던가, 예, 얼마만큼 업무가 진척됐는가 이런 걸 확인한다던가, 업무 수행하는 사람의 의견을 위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니까 상향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셔라는 것. 그래서 그 장애 요인은 송신자와 관련돼 있는가 수신자와 관련돼 있는가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향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구나, 상향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려면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개선점은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를 알면은 개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자의 의사소통 기술이라던가 우리 기술, 그 다음에 예, 기술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크게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는 어떤 게 있다?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도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걸 나타나고자 할 때는 자기를 잘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적절히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구두나 문서로만 하면 안 되죠.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잘 활용해야 되잖아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우리가 메모라던가 또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지도자의 의사소통 방법. 이거는 우리가 이미 어디서 한 거냐면, 그 지도성 이론에서 상황 이론에서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의사소통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어디냐?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유형.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는 언어, 비언어, 언어도 구두, 문서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고요. 피드백에 따라서는 일방, 쌍방, 그 다음에 경로에 따라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우리가 공식적 의사소통은 방향에 따라서 수직, 수평, 대각. 수직적 의사소통은 하향식, 상향식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에 없지만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 5가지.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요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출제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쭉 훑어보시는 선에서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합시다.